안녕하세요.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현 방법,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지금 맞춤법에 굉장히 많은 파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이 왜 문제점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왜 글을 잘 써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느냐까지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 표현 방법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표현 방법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글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요, 기본적으로 설명, 논술, 서사, 묘사 이렇게 네 가지의 글쓰기 형태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설명이라는 건 그 대상을 아주 쉽게 풀어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 비교와 대조, 분류, 분석, 예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논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을 근거를 바탕으로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명제, 논증, 논거, 추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사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묘사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영화를 찍듯이 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 같이 글을 읽다 보면 아니면 어떤 그림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쓰는 게 바로 묘사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적 묘사도 있고 심미적 묘사가 있는데 대부분 묘사는 설명보다는 심미적 묘사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은 정의, 비교와 대조, 분류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정의라는 건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일종의 기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다른 어떤 표현이 필요하지 않죠. 이건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정의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교와 대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축구와 야구는 여럿이 한 팀이 되어서 즐기는 공놀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해요. 하지만 야구는 정해진 횟수로 경기를 끝내고 축구는 시간에 맞추어 경기를 끝내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비슷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비교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조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와 대조의 표현 방법도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분류 자, 큰 덩어리를 하나씩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으로 쪼개어 볼 수 있다,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분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특히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 더 이어서 분석이 있고, 인용이 있고, 예시가 있어요. 분석이라는 건, 자, 우리 문명이 발전한 까닭은 인간이 두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개발하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헤쳐 보는 게 바로 분석이에요.
인용 같은 거는 어떤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의 말 끌고 들어오는 거죠. 타고르가 일찍이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을 끌고 들어오면, 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 글에 조금 더 신빙성을 갖게 돼요. 왜? 이 사람 나도 들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그다음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음, 좀 어려운 게 있을 때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 바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와닿지 못해요. 뭐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것들 있지 라고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벌레잡이 풀은 벌레를 잡는 주머니로 벌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실존하는 것, 아니면 어떤 경험, 혹은 또 어떤 뭐 간접 경험도 되죠.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 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를 실제 어떤 있었던 일,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일, 실제의 대사, 물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내 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논술을 글쓰기, 주장하는 글이라고도 하죠. 이런 글을 쓸 때 어떤 표현 방법들이 좋으냐? 명제, 논증과 논거, 추론, 요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명제라는 건 어떤 대상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한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에 정의랑 좀 비슷해요. 정의와 비슷한데, 교사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딱 던져주는 걸 명제라고 합니다. 논증과 논거는 이제 실제로 글을 쓰면서, 논증이라는 건 앞에서 던졌던 이 명제를 뒷받침하여 진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사가 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들이 다 논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거는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예를 들어 뭐 수학 선생님은 뭐 수학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영어 선생님은 뭐 영어 전공을 하셨고, 그러면서 영어 뭐 어떤 시험 같은 것들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야 라는, 이런 어떤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놓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추론은 무엇이냐? 앞에서 이제 논증과 논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논거를 바탕으로 내 주장이 타당하다, 내 주장이 옳아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론에는 또 귀납법과 연역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귀납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내 추론에 합당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치면 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열거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게 결국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명제, 추론, 논증, 논거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글을 쓰는 거죠. 연역은 그것과 반대예요. 귀납과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어떤 논거가 있어요. 이 논거들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래. 내 주장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연역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과 연역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 귀납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연역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사의 글쓰기가 있어요. 서사의 글쓰기에서는 일단 이야기 전체, 그리고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물과 사건이 가진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완결된 이야기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육하 원칙을 가지고 요걸 지켜가면서 글을 썼을 때, 요걸 이제 이야기 전체의 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점에 따른 서사가 있어요. 1인칭 관점, 주인공 관점, 또 뭐 관찰자 관점이 있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나뉘어요. 3인칭 관점도 전지적 3인칭과 그냥 3인칭 관점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글쓰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이야기와 사건이 풀어나가는 걸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요것들이 아니면 어떤 개별 사건을 들여다보듯이 글을 적는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느냐, 혹은 이 이야기 속에 바깥에 빠져나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걸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런데 이 1인칭 관점인데도 관찰자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셜록 홈즈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셜록 홈즈죠. 근데 나는 누구예요? 글을 지금 쓰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화자는 왓슨이에요. 셜록의 친구죠. 그 사람이 셜록과 함께 다니면서 셜록이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고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1인칭 관찰자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전지적과 그냥 3인칭 관찰자는 이런 거죠. 전지적은 내가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전지전능하다 할 때의 그 전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얘가 하는 걸, 주인공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지만 다른 데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나는 알고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전달을 해주죠. 근데 3인칭 관찰자는 달라요. 이 이야기 안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 밖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다른 쪽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여기 주인공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반경만을 알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묘사로 가서 아까 제가 묘사가 설명적 묘사가 있고 심미적 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설명적 묘사가 어떤 건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자면, 날이 갈수록 내 눈은 도자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신비한 매력에 빠져들어갔다. 이윽고 어느 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듯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짙은 담갈색의 밑부분은 대지요. 그것이 차츰 엷어지면서 뿌연 허공이 펼쳐지고 그 위로 점차 담청색 창궁이 높이 솟아올라 끝 닿은 데를 몰라보겠다. 높고 낮게, 강하고 여리게, 짙고 연하게, 파도처럼 굽이치는 유려한 자태 속에 삼남한상이 응축되어 꿈틀거리고 있지 아니한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대지 위로 불쑥 붉은 해가 쏟아오르는 듯도 하다. 지평선 너머로 낙조가 물든 듯도 하다. 이름 모를 새들이 허공을 가르며 떼지어 날아가고 창공은 푸른 밤바다가 되어 대지 위로 밀려드는 것도 같다. 나는 이 한 점의 도자기에서 온갖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볼 수 있으며 혼탁한 세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다. 이정자 도자기 중에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도자기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 도자기에서 뭘 발견했어요? 우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이래, 이런 부분도 이렇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도자기를 통해서 뭘 봤다? 우주를 봤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설명적 묘사예요. 근데 많이 쓰이진 않고요. 심미적 묘사가 많이 쓰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즈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무렵 중에서.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 거와 다르게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거는 내가 도자기라는 걸 보고 내가 느낀 게 우주였어요. 그리고 그게 왜 우주로 나한테 느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글이었죠. 이건 뭐예요? 멀리서 지금 지켜보면서 어떤 한 편의 영화 혹은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낭만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쭉 읽고 있다 보면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것 같아요. 깊은 밤이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메밀밭을 이렇게 줄지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지거든요. 이런 걸 바로 심미적 묘사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설명적 묘사는 설명하는 글에서 물론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설명하는 글에서 이 설명적 묘사를 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설명하는 글에서 배웠던 정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글쓰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묘사는 설명적 묘사와 심미적 묘사로 나뉘어진다 라는 정도를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도전해서 글을 써보시면 글이 훨씬 더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묘사의 글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묘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또 읽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지는데 일단 좀 길게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길게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묘사를 안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내가 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글쓰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가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대부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나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고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지. 어, 이게 굉장히 밋밋해요. 뭐 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밋밋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바꿔보자고요. 나는 오늘 430번 버스를 타고 12정거장 정도 걸리는 회사에 도착했어. 한 칸 한 칸 회사에 도착해서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우선 컴퓨터의 전원을 켜놓은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가 켜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했지 라고 하면 보다 읽는 사람들이 얘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묘사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나도 그랬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떠올릴 수가.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서 이런 장면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죠. 이게 묘사가 가지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표현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을 잘 쓰는 방법.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글이라는 건 소통의 도구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막 파괴해서 쓴다든지 너무 신조어를 남발한다든지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요. 주제와 소재는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전혀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계율을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글의 어떤 전체적인 분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 주장하는 글을 쓴다, 서론에서 내가 뭘 쓸 것인지, 본론에선 뭘 쓸 것인지, 결론에선 무엇을 쓸 것인지를 미리 메모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용문 쓰기도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효과적인 표현, 세대에 구애받지 않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애들만 쓰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어르신들만 쓰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을 노리고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글은 누가 읽을지 몰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고의 원칙, 부가, 삭제, 재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퇴고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는 내 글이 굉장히 잘 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유 이건 왜 이렇게 썼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다시 한번 재조합할 것은 재조합해 보자면 글이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쓸지를 정해야 되고요. 무엇에 대해 쓸지를 정해야 되고요. 어떤 표현 방법을 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리 글을 쓰기 전에 계율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글을 다 썼다면 조금 텀을 두고 나서 내 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퇴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글이 훨씬 더 발전될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직접 글을 쓰면서 사용해 보신다면 20%가 아니라 30%, 40%, 50% 훨씬 이상의 글쓰기 실력 향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